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은 오늘 종일 어머니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SNS에 불효가 훨씬 많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조문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가산점 발언은 해당 행위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계획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로 캐나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씨를 강제 송환할 방침입니다. 모바일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에 실패하자 폭행을 하다 주민신고로 체포됐습니다. MB인사도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의 한 사찰과 주차장을 오가는 케이블카 줄이 끊어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 케이블카에 사람이 탑승한 이유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향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가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차훈 기자. 네, 부산 남천성당입니다. 예, 오늘 하루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은 성당 입구를 막은 채 온종일 외부인의 출입을 일일이 확인했는데요. 청와대가 고인의 뜻에 따라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아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위한 위령미사도 열렸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성도들은 문 대통령이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도와 찬양을 함께했고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직접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측이 성당을 찾은 장관과 이낙연 총리가 보낸 조화도 다 보냈다면서요. 그럼 지금 빈소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네, 현재 문 대통령을 비롯해 형제들과 아내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아들인 아들과 함께 성당 내 기도실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것으로 잘 알려진 문 대통령이지만 청와대 직원들과 장관들에게는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 정부 1기 행안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빈소를 찾았지만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명의로 온 근조화환 역시 배달온 차에 그대로 실려 되돌아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7대 종단 대표들과 어머니가 다니던 부산 신선성당 성도 20여 명의 조문은 받았습니다. 또 오후 4시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빈소를 찾았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외교사절단도 조금 전 조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인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 반 이곳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엄수되고 고인은 장지인 경남 양산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천성당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에 쓴 글에서 불효가 컸다며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치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며 자주 안타까워했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 새벽 SNS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북쪽 고향을 늘 그리워했던 어머니는 그래도 행복했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인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항상 가슴을 졸이셨다며 기쁨을 준 적보다 불효가 더 컸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실제 강한옥 여사는 매일같이 성당에서 아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봐 혼자 살기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모친에게 소홀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정도였는데 과거 문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그냥 드라마 좋아하는 그런 이제 할머니셨는데 네. 아들이 정치에 들어서니까
정치 뉴스 다 보시고 네. 또 심지어 시사 토론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 저를 욕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까? 부려먹심하죠.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이산가족 상봉 때 어머니와 함께 북측으로 가 50년 만에 이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지극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피나나서 정말로 어려우셨던 이야기들 하는데 만약에 저희 남편이 효심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제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문 대통령은 아들이 성당에 자주 못 가는 걸 안타까워한 어머니가 선물한 묵주 반지를 20년 넘게 끼면서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 대부분을 거절했지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오래 기다렸다는 이야기에 결국 그 조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정당 대표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도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하 논란이 일었던 벌거벗은 문 대통령 애니메이션 영상도 모친상을 이유로 잠정 삭제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빈소를 찾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시겠지만 개인의 아픔을 안으로 삼키시고 차분하게 장사임하신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후 4시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전 10시쯤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복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만.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조문을 포기했고 이해찬 대표만 내일 열리는 발인미사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장례 때는 북한이 조화를 보내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엔 북한이 어떻게 조의를 표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노골적으로 남측과 대면을 피해왔으니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이희호 여사 장례식 때 북한은 부음을 전달받고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화를 보낸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판문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모친상이 있는데 북한 측에 이 사실을 통지하거나 알릴 의향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모친상 관련해서는 저희 통일부가 따로 언급해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호 여사 때와는 달리 따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을 알릴 계획이 없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조의를 표할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 발인인데도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문이나 조전 또는 조화를 보내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밝혀온 건 없나요? 네, 그런 사실을 확인해 드려야 된다면 그런 사실은 없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조의를 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마이클 데나우 주한 캐나다 대사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 1호로 알려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관병에게 호출기까지 채우는 등 논란은 분명 있었던 인물이니까요. 또 황교안 당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발언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천권은 당 대표에게 있거든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공감대를 보였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앞서 나 원내대표 발언에 해당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 다음 날인 23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천 관련 발언이 또 나가면 당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회의에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삐걱거리는 모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내일 첫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박 전 대장 영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터져나오면서 발표 연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수처가 필요 없다며 공수처 백지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자유투표도 제안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설에선 쟁점인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며 새로운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은 엇갈렸습니다. 장기판 훈수두듯 전국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투표의 실효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꼬인 전국을 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 전후로 사전 내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 이사장 스스로도 자신의 추측이자 추론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동화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검찰의 사전 내사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부적격성을 판단한 시점이 8월 중순이라며 지명 전후로 내사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확고한 예란을 형성했다면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내사 시기는 그 지명되었던 8월 9일 전후 시기를 다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조차 유 이사장의 주장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근거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논쟁 자체가 어떤 공익이 될까, 우리 사회에 공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유튜브 방송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탈리아 마피아도 여자는 안 건드린다고 말했지만 온라인상에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을 벗겨먹는 나라로 평가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방위비로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6조 원이라는 말에도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을 지낸 가이 스노드그라스가 펴낸 책 선을 지키며입니다. 매티스 장관 재임 시절 국방부 브리핑 내용과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돈의 논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인 2017년 한국이 미국을 심각하게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을 벗겨먹는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방위비로는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 무려 70조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He refuses to look at Tillerson, refuses to look at Mattis. It was something that you just sensed in the room that he was not pleased with what he knew he was going to hear, and it made.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00여억 원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줄곧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They're going to pay a lot more money.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잭 리드 미 상원 의원은 한국이 한미 안보와 북한 문제에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 의원도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다며 신중한 협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지금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쉽지 않겠죠. 우리 정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협상장 곳곳에서는 미국 측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보다 6배 많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략자산 출격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 연습과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 등 그동안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부담했던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에선 이를 위해 전체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만 1억 달러 이상을 청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일단 외교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미국은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피해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간극이 매우 크고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실무 협상은 물론 장외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서울에서 3차 회의에 나섭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2번의 신청 끝에 발부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윤 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강제 송환 절차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증언과 출판 활동을 한 윤지호 씨는 지난 4월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캐나다로 떠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고서 해야죠. 그 죄가 없는데. 경찰은 윤 씨가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한 차례 반려 끝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를 강제 송환하는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경찰의 송환 추진 방법은 3가지가 꼽힙니다. 윤 씨가 머무르고 있다는 캐나다와의 형사사법 공조는 이미 지난 6월 요청한 상태고 인터폴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형사사법 공조는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관련 요청서를 보내는 등 절차가 복잡해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윤 씨에 대해 통상 해외 체류 국민의 체포영장 발부 시 시행하는 여권 무효화 조치부터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다시 경찰에 나왔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려고 현장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8차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참고인 조사입니다. 가물가물해요. 지금 생각 다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30년이란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요. 기억을 더 내기 힘들어요.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나 그 주변 현장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 사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들어맞습니다. 박 변호사는 8차 사건 10개월 뒤 윤 씨가 붙잡혔을 때 당시 경찰이 현장의 모습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그대로 드러냈을 때는 윤모 씨의 신체적 상황과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뒤에 그 사실관계를 조작했죠. 경찰은 당시 윤 씨가 허위 자백을 한 게 맞는지,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 씨 측은 빠르면 다음 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파기 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선 최 씨는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강요죄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지난 8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 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내내 지켜보던 최 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준비해온 3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를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라며 수백억의 은닉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 신문을 위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 전 대통령,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뇌물죄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모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재판 과정에서 조사되거나 현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 씨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모바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에 저항하자 폭행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한밤중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중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 40대 남성은 이 앱을 통해 여성과 온라인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새벽 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남성은 여성에게 몹쓸 짓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이 저항하자 남성은 여성에게 수차례 주먹까지 휘두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웬만하면 그렇게 소란이 안 나거든요. 그날은 진짜 심했어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한밤중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곳 빌라로 출동한 경찰은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강간 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범죄를 사전 차단할 뚜렷한 해법이 없는 만큼 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케이블카가 추락해 50대 신도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설이 아닌 화물용이었고 지자체는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케이블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케이블카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주변에는 혈흔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케이블카는 총 150m 구간 중 30m 지점을 오르던 중 케이블 한 가닥이 끊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추락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좁은 케이블카에는 50대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3분이 엉켜 있었고 2분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었고 1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 정상에 있는 사찰에 가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사찰에서 짐을 운송할 목적으로 30년 전에 설치했는데 신도들도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보행이 불편하니까 탄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케이블카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은 있나요? 저는 이제 시설 자체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자신이 탔던 택시를 훔쳐서 몰다 오토바이와 버스를 들이받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려 택시기사가 문을 닫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그 사이에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겁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실랑이 끝에 차에서 내립니다. 택시기사가 뒷문을 닫으러 나간 사이 갑자기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출발해 정지 신호에 멈춘 것도 잠시. 다시 달리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승객 조모 씨가 택시를 훔쳐 몰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악세다하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보고 있던 동료가 빨리 쫓아가자고. 그래가지고 112에 신고하면서 여기 와보니까 벌써 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택시를 탈취한 만취 승객은 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600m가량 질주했고 바로 이곳에서 오토바이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조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와 버스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5분 정도 계셨는데 저는 신호 대기하려고 멈춰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님들께는 아마 해당 안 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뒤 조 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차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펜스를 들이받는 모습이 구청 CCTV 관제 요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역시나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더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펜스를 들이받습니다. 차를 이쪽 저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차에서 내렸다가 탔다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터였지만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는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관찰을 계속 이렇게 유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설마 운행은 안 하겠지 하고 지금 유심히 관찰봤는데 기동을 켜더라고요. 관제 요원의 신고를 받고 곧장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사고 현장 주변을 계속 서성이던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도 도로 한쪽에 시동을 켠 채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차량을 관제센터가 발견해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24시간 곳곳을 비추는 관제센터 CCTV가 음주운전자 검거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젯밤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터널을 집어삼키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는데 때마침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한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유독가스가 퍼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누군가가 소방 호스를 들고 접근합니다. 방호복도 입지 않은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남성들이 가까스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들은 우연히 화재를 목격한 소방관들입니다. 부산 강서소방서 성치훈, 조백은 소방교와 부산 항만소방서 김중건 소방사는 문상을 가다 화재를 목격했습니다. 조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서도 소방관이었으면 좀 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터널안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끌고 와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소방대가 도착한 뒤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알고도 지나쳤으면 이제 평생 이제 부끄럽게 살아갈 것 같아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본능적으로 나왔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한 화재를 막아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해준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건데 그럼 김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심가영 기자입니다. 재판을 받고 나온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국회의원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한 유력 인사 자녀들과 지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 법원은 부정 채용 혐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관련 증언을 한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던 이 전 회장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새로운 공보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보 방침에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보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떡하죠?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직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이에 법무부가 12월부터 시행하겠다며 공개한 새 공보훈령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환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촬영하던 이른바 포토라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부 사건 내용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오보 대응 조항도 훈령에 넣었습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 언론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검찰청사 출입 등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보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펀드 개입을 의심한 기사는 당시엔 오보였지만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보면 오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언론의 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빈집. 말 뜻대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법률상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관내에 이런 빈집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이를 매입해 개조 혹은 수리를 해 젊은이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빈집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사들이려던 집은 총 1,000채. 젊은이들은 좀 좁게 살 수도 있으니까 이를 4,000호로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건데 2022년까지 6,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죠. 그런데 청사진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빈집이 19,000채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근처에는 빈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확인된 빈집은 2,900채 정도. 이 중에서 매입 대상이 되는 집을 추렸더니 1,700채로 줄었죠. 이 중 집주인이 매도 의사가 없는 집이 무려 75%였습니다. 사려고 해도 살 집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무리수가 나온 걸까요? 비운 지 1년 미만인, 그러니까 사실상 빈집도 아닌 집을 사는가 하면 한 채에 26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도 매입을 했거든요. 수리하거나 새로 짓기도 어려운 초소규모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한 초고가 주택은 개조나 수리 등 비용이 많이 들 테니 결국 비싸지는 건 임대료. 여기에 들어가 살려는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니 서울시가 목표한 2022년까지 빈집 1,000채를 매입하고 정비하기 위해 너무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밖에요. 물론 안 그러는 게 제일 좋지만 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욕먹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사업을 재검토하는 게 더 멀리 봤을 때는 차라리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승용차에 이어 버스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행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시험 운행을 시작하는데 2021년이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버스지만 스마트폰으로 승하차를 예약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내립니다. 차량이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고 속도를 올리기도 하는데 정작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신호체계와 연동해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버스가 다음 달부터 세종시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저희는 실시간으로 디지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특정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레벨 3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율주행 버스를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정류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연회에서조차 정체 상황에서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킨 점을 비롯해 돌발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문제로 꼽힙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고, 보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상용화 시점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를 누비기까지는 법 개정 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는 미래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키워드로 이슈를 짚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여자라서 행복해요입니다. 적어도 우리 연장현 기자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개봉한 이후에 줄곧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페미니즘적 요소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두고 남녀 간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화를 본 한 방송인의 감상평이 다시 이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여성 방송인 김나정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자로서 충분히 행복하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여성을 온통 피해자로 그려놓은 것 같아서 불편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또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남자가 스스로를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여자들의 특징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찬반이 확실하게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뭐 남성들은 좀 많이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해당 게시글에는 4,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렸고요. 이 댓글 수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념이 있다, 또 소신 발언이 멋지다, 열렬히 응원한다라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또 같은 여성으로서 부끄럽다,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에는 또 곧바로 반대 의견이 달리면서 댓글 공방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찬반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성비결로 갈까 봐 걱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남녀 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식으로 갈리면서 공격만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서 하나의 국면 분열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또 영화를 보지도 않고 평점 테러를 한다든가 본질적인 메시지를 왜곡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꼭 틀리다와 맞다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르다도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25년도부터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자사고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없어질 학교에 누가 지원을 하겠냐는 거죠. 또 자사고 교장들은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 폐지 결정이라며 집단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서울 자유령 사립고 교장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긴급하게 모인 겁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중대한 학교 운영 체계에 대한 변경,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앞서 유은혜 부총리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자사고가 입시로 치우쳤다고 지적했지만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면 오히려 강남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2025학년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 학부모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정권에 좌지우지 되니까 없어졌더라도 일괄 폐지하면 다시 부활하기 힘들잖아.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청 협의 결과 정시 확대와 관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셋째 주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일본 기업은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달라진 건 별반 없죠. 민지숙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배상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한 초등학생이 쓴 응원 편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은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할 말이 많지만 목이 맥혀서 말을 다 못 하더니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전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기업에게 보낸 서류는 6개월 만에 반송됐고 변호인단은 지난 8월 다시 서류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소송 서류를 반송시켜 온다면 공시송달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고요.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본 언론은 압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고 일본 정부는 추가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요즘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하나쯤 하는 건 필수라고 하지만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로 외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내가 한국어로 하면 내 목소리를 상대 나라 말로 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고민 외국어 공부. 취업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스펙 중에 하나가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어학연수 가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젠 해외로 직접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60도 스크린에 등장하는 가상의 AI와 직접 외국어로 대화하는 기술이 개발된 건데 공항이나 대학,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쓰는 외국어를 AI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醒吗？或要咖啡？记下来了。好的，请稍等，马上就来。 외국어 발음이 어색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사용자의 목소리를 단 1분 정도면 학습해 똑같은 목소리로 유창한 외국어 발음을 대신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Today she is 15, and she can go to see the world, go to sea for the first.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통역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렵기만 했던 외국어 공부, 이제 AI로 더 쉽게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매년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가을철 대표 축제죠. 제4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30여 명의 스타 셰프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한국의 장맛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먼저 돌아봤습니다. 미식의 계절.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맛축제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제4회 남산 한국의 맛축제는 목요일부터 나흘간 열리는데 30명의 셰프가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올해는 한국의 장맛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12대 조리 명장인 조우현 명장을 비롯해 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의 명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0가지 정도 소스를 만들어서 약 한 2주 이상 숙성시키는데 소스를 숙성을 어떻게 시키냐, 몇 도에서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참가자들은 평소 쉽게 맛보기 어려운 스타 셰프가 직접 운영하거나 추천하는 맛집과 전국의 소문난 맛집의 요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 떡을 만드는 체험과 한식 문화에 대한 퀴즈, K푸드 도전 골든벨, 국악과 힙합의 퓨전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외국인 감독들이 사상 처음으로 남녀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돼 관심이 뜨거운데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두 감독은 오는 12월 동아시안컵에서 동반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외국인 감독 동반 시대를 연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 감독과 잉글랜드 출신의 벨 감독. 푸른 눈의 감독들은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을 앞두고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내파들 위주로 3회 연속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벤투 감독은 난적 일본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Naturalmente de uma maneira séria, de uma maneira respeituosa e dentro daquilo que é a nossa competitividade. 내년 2월 사상 첫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하는 벨 감독은 처음 맞는 대회부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But the main objective is to win matches. So for me personally, 문제 없어요. 북한 여자 대표팀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다소 김이 빠진 동아시안컵. 하지만 6년 만에 열리는 국내 대회에서 보여줄 외국인 사령탑들의 지략에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광주는 8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는데요. 하늘은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불청객인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평균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저녁부터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무척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밤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데요. 새벽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오늘보다 높은 기온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동부 산간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미국 마텔사가 만든 방탄소년단 인형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대형 장난감 판매 업체 토이저러스를 청산하고 공장 문을 닫는 등 아주 어려웠었는데 지난 1월 BTS 인형을 판매한 이후 순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BTS, 이젠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해외 기업까지 살려내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